테이블 위에 서류가 내려앉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탁 하는 그 짧은 마찰음이 거실 전체를 채웠고 나는 그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았다. A사 용지 세 묶음, 이혼 협의서, 횡령 증거 자료,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파일 목록. 석 달 동안 내가 한 장 한 장 모아온 것들이었다. 종이 모서리가 테이블 유리면에 닿아 반사되는 오후 햇살이 유독 선명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류 위에 박혔다. 남편은 소파 팔걸이를 쥔 채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거실 한쪽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 끝자락을 가볍게 건드렸다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굽이 낮은 베이지색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짚는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는 것처럼 또렷했다. 어머니가 먼저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웃음이 입술 위에 얹혔다. 따뜻하지 않은 종류의 웃음이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열리려다 닫혔다. 화면이 멈췄다. 자막이 올라왔다. 흰 글씨로 조용하게 3개월 전 그의 가을 친정집 거실에는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원목 마루 위에 길고 납작한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갓 우려낸 쌍화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찻잔 바닥의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번졌다. 박금순 여사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연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굽힐 때마다 진주 귀걸이가 귓불 아래에서 작게 흔들렸다. 어머니,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정말이지, 이렇게 좋은 집안에 보내게 되어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낮고 촉촉했으며 그 안에 모래 한 톨 섞이지 않은 것처럼 매끄러웠다. 어머니가 차를 권하는 사이 박금순 여사의 시선이 사이드보드 위로 미끄러졌다. 거기에는 내가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꺼내두었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반쯤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눈은 그 서류 위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손목 스냅이 짧고 조용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보다도 작았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만들었다. 찻잔을 입술에 가져갔고 차는 여전히 뜨거웠다. 결혼식 화환들이 마르기도 전에 시어머니 박금수는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한 달이었다. 고작 한 달. 그녀가 앉은 의자는 내가 고른 것이었다. 식탁보도, 그 위에 놓인 유리 화병도. 박금수는 화병 속 작약 한 송이를 손끝으로 건드렸다. 꽃잎 하나가 소리 없이 떨어져 식탁보 위에 내려앉았다. 유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다. 결혼 전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와 같은 음역이었지만 무언가 한 겹이 벗겨져 있었다. 며느리가 살림 보태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은 거 알잖아. 나는 화병에서 시선을 거두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협상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매달 50이면 돼. 창밖으로 11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식탁 모서리에서 잘려나갔다. 나는 이준혁을 보았다. 그는 찻잔 받침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도자기가 받침 위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핸드백을 열었다. 통장은 안쪽 지퍼 칸에 있었다. 손끝이 가죽 안감에 닿았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나는 통장을 꺼냈다. 통장은 그날 이후로 지갑 안에서
점점 얇아졌다. 박금수는 매달 말일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어왔다. 용돈 얘기를 꺼낼 때만큼은 그 목소리가 언제나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는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종료 버튼은 이미 꺼져 있었다. 장보기 비용이 더해진 것은 2달째였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우리 아들 반찬도 해줘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들이 붙었다. 나는 시장 영수증을 받아 서랍 안에 넣었다. 영수증은 차곡차곡 쌓였고 서랍은 점점 뻑뻑해졌다.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은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병원비 고지서가 카카오톡 사진으로 날아왔다. 숫자 아래 박금순이 짧게 덧붙였다. 며느리가 해줘야지 누가 하겠어. 창밖으로 낙엽 한 장이 유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신우이 결혼 경조사비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마침 주방에서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주전자 속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오빠 동생인데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당연한 청구서를 읽어내려가듯 주전자 뚜껑이 가볍게 덜컹거렸다. 나는 불을 껐다. 그날 밤 이준혁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 아래쪽만 희게 밝혔다. 나는 그 옆을 지나쳐 침실 문을 닫았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이불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린 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끝에서 조금 갈라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커튼 자락을 밀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에도 한동안 손은 전화기 위에 얹혀 있었다.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 아래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커튼은 이미 잠잠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펼쳤다. 볼펜 끝이 숫자들 사이를 더듬어 내려갔다.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장보기 대납 12만 원, 어르신 병원, 동행 교통비와 약값 합산 8만 3천 원. 지난달 경조사 봉투 2개, 줄이 그어진 칸마다 내 이름으로 빠져나간 금액들이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나는 볼펜을 내려놓고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다. 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이준혁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다. 나는 가계부를 덮지 않은 채로 말을 꺼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요. 그가 거울 앞에서 매듭을 고르며 대답했다. 당신 월급 있잖아. 나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현관문이 닫혔다. 자동 잠금 장치가 찰칵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식어버린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가계부를 다시 펼쳤다. 그의 수입란은 3달째 공란이었다. 나는 그 칸을 오래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다. 청구 내역 중 같은 카페 이름이 평일 낮 시간대에 반복해서 찍혀 있었다. 영수증 날짜는 그가 회사 일이 많다고 말했던 날들과 정확히 겹쳤다. 카드 명세서를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을 때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스치며 얇은 마찰음을 냈다. 나는 서랍을 닫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시댁에 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박금순 여사는 현관에서부터 들뜬 목소리로 나를 맞았다.
거실에는 이미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굽이 다른 베이지색 펌프스. 나는 그것을 한번 내려다보고 안으로 들어섰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이수진이었다. 신우이를 본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나를 훑어보는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 형수님, 저 수진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가볍고 경쾌했다. 오빠네 형수님이 아파트도 있고 잘 버신다며요? 우리 엄마 좀 잘 챙겨드려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금순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해 포개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아무 온기도 없는 도자기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고요히 느꼈다. 그러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을 잘 챙겨드려야죠.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거실 바닥에 길고 차가운 선을 그었다. 창밖의 햇살은 어느새 더 깊이 기울어 거실 바닥의 선이 소파 끝까지 닿아 있었다. 박금수는 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도자기가 유리 탁자 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소리가 공기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유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을 꺼내는 사람의 속도였다. 수진이가 월세 사는 거 너무 불쌍하지 않니? 네 아파트 팔아서 보태주면 안 되겠어? 그 말은 웃음을 달고 왔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나는 탁자 위의 찻잔을 바라보았다. 안쪽 벽면에 남은 차의 흔적이 갈색 테두리를 만들고 있었다. 비워진 것들이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나는 그 순간 아주 선명하게 생각했다.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결혼 전부터 시세를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 모든 선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소리가 소리도 없이 들렸다. 나는 찻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입술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찻잔이 식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어머니, 목소리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낮게 깔렸다. 거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이, 커튼 끝자락이 바람도 없이 가만히 처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제 전 재산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7글자. 나는 그 이상을 덧붙이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박금순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다. 천천히가 아니었다. 조명 스위치를 내리듯 한순간에 뭐라고?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했어? 찻잔 받침이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울렸다.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나는 등받이에서 등을 떼지 않았다. 그럴 거면 이혼해. 우리 아들 그냥 놔줘. 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퍼졌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소리가 완전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마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난 뒤 마지막 파편이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를 세는 사람처럼. 그리고 눈을 들었다. 박금순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 눈빛이 흔들린 것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 거실 바닥에 길고 차가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시댁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쾅 하는 폭발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찰칵 하는 작은 금속음 하나가 복도 끝에서 사라지듯 쓰러졌을 뿐이다. 나는 곧장 우리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 로비를 지나고
주차장 옆 비상구 계단을 올라 옥상 아래층 복도 끝까지 걸었다. 발소리가 타일 바닥에 또렷하게 찍혔다. 굽없는 단화였는데도 그 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베란다 창을 열자 늦가을 바람이 커튼 자락을 밀어 올렸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아득하게 올라왔다. 나는 난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손바닥 전체로 번졌다. 이혼, 박금순이 먼저 꺼낸 단어였다.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된 서랍 안에서 발견한 낯선 열쇠처럼 용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쥐어선 안 되는 것처럼. 이혼, 좋아. 내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흘러갔다. 나는 한 박자 기다렸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그냥 나가지는 않겠어.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2번 두드려 녹음 앱을 열었다. 빨간 점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핸드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가로등이 하나 더 켜졌다. 단지 전체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 구내식당의 소음은 늘 그렇듯 천장 가까이 떠올라 흩어졌다. 나는 한미래와 창가 쪽 구석 자리를 골랐다. 햇살이 테이블 끝에만 걸쳐 있어서 우리가 앉은 쪽은 서늘했다. 미래는 내 얼굴을 한번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나는 물컵을 2 손으로 감쌌다. 물은 차가웠고 컵 바깥에 맺힌 물방울이 손바닥으로 번졌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어. 나는 낮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래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지만 그녀는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시세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 결혼 전부터였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파트를 팔아 시누이 집 장만에 보태라는 요구까지. 말하는 동안 나는 물컵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물방울은 이미 테이블 위로 떨어져 있었다. 미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차장 쪽 나무 한 그루가 바람도 없는데 잎을 조금 떨구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컵 위에 따뜻한 손이었다. 내가 알아봐 줄게. 미래가 말했다. 걱정 마. 구내식당의 소음은 여전히 천장 가까이 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컵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구내식당의 소음이 귓가에서 멀어진 건 그날 오후였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세탁기를 돌리려고 준혁의 바지 주머니를 뒤집었을 때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세탁기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동안 종이를 펼치는 손끝에 얇은 마찰음이 일었다. 퇴직금 정산 내역서였다. 날짜는 3주 전이었다. 나는 종이를 원래대로 반듯하게 접어 세탁기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싱크대 서랍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꺼냈다. 회사 이름을 받아 적은 뒤 핸드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회사 대표 번호를 찾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렸다. 여보세요. 인사팀이죠. 외부에서 연락드리는데요. 이준혁 씨 지금 재직 중이신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잠시 이어졌다. 아, 이준혁 씨요? 퇴사 처리됐습니다. 나는 볼펜 뚜껑을 닫았다. 창밖에서 가로등 하나가 막 켜지고 있었다. 주방 형광등 아래 메모지 위에 글씨가 선명하고 차가웠다. 노무사 사무소는 낡은 오피스텔 건물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의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멈췄고 나는 그 아래를 지나 유리문을 밀었다. 담당 노무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횡령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경우 퇴직금 정산 내역서에 사유 코드가 별도로 기재된다고. 그가 내민 경위서를 나는 천천히 읽었다. 준혁의 이름 옆에 찍힌 날짜는 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던 날과 정확히 겹쳤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서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팔라고 말하던 날, 나는 핸드폰을 식탁 위 화분 뒤에 세워두었다. 녹음 파일은 총 42분이었다. 노무사가 USB를 건네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납처럼 가라앉혔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내가 물었다. 노무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합니다. 나는 USB를 돌려받아 지퍼를 닫았다. 창밖으로 저녁 버스 한 대가 정류장을 지나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코트 단추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채웠다. 노무사 사무소를 나선 뒤에도 버스 창문에 맺힌 물기는 마르지 않았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USB가 든 지퍼백을 핸드백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다. 손끝에 닿는 가죽의 결이 유독 선명했다. 회사 화장실 복도는 저녁 6시가 넘으면 늘 한산했다.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며 복도 끝 그림자를 조금씩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손을 씻고 수도꼭지를 잠갔다. 수도관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잠시 벽을 타고 울렸다가 사라졌다. 문을 밀고 나오려는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네, 어머니, 유나가 증거 모으고 있어요. 노무사도 갔다 왔대요. 한미래였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린 채 휴대폰을 귀에 붙이고 있었다. 복도 끝 깜빡이던 형광등이 그 순간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옆모습이 낯선 윤곽으로 잘려나갔다. 나는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문 손잡이 위에 얹혀 있었고 금속은 차가웠다. 손잡이의 냉기가 손바닥 안쪽까지 번지는 동안 나는 문을 닫았다. 소리 없이 복도로 돌아섰을 때 한미래는 이미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의 흰빛이 그녀의 이마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내 자리로 걸어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아무것도 치지 않았다. 점심 무렵 나는 미래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구내식당 쟁반을 나란히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였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저은 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있잖아, 나 이혼 포기하기로 했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참고 살려고. 미래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그래, 잘 생각한 것 같아라고 말했다. 국그릇의 김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가늘게 올라갔다가 흩어졌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 후 차 안에 앉아 핸드폰 녹음 앱을 켜두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가 받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스피커를 켜두었다. 30분 뒤 준혁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금순의 목소리였다. 됐어. 유나가 포기했대.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나는 녹음 버튼을 확인하고 볼륨을 조금 더 높였다. 통화는 4분 17초 동안 이어졌다. 통화가 끊긴 뒤
나는 저장된 파일 이름을 바꿨다. 날짜와 시각, 그리고 이름 2개. 박금순. 한미래, 미래의 어머니가 박금순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날 밤 미래의 SNS 오래된 게시물 하나에서 확인되었다. 사진 속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배경은 어느 지방 소도시의 오래된 식당 앞이었고 댓글에는 어머니 친구분이랑이라는 짧은 문장이 달려 있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히터도 꺼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바깥의 불빛이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맺혀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고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금속의 무게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들어와라. 어머니는 묻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현관을 넘었다. 거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내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박금순이 한미래를 통해 나의 동선을 파악해 온 것, 준혁이 전화로 그 사실을 확인해 준 것,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결혼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까지. 말하는 내내 나는 찻잔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도자기의 표면은 미지근했다.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그 온도가 오히려 선명했다.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찻잔을 들지 않았다. 미래한테는 계속 흘릴 거예요. 가짜로. 어머니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에 문자를 보냈다. 화면을 내 쪽으로 돌리지 않았지만 잠시 후 진동이 한번 울렸다. 이혼 전문이야. 내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유나야,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이제 제대로 싸워라. 내 딸.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울렸다가 멈추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종이 냄새와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들이 오후의 역광 속에 낯빛으로 서 있었고 나는 그 풍경을 등진 채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이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집어 내 앞에 놓았다.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짚었다. 표면이 서늘하고 매끄러웠다. 횡령 관련 증거는 회사 측 공문과 해고 통보서로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불이익 조항은 여기, 그리고 녹취록은 3건 모두 증거 능력 검토 완료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박금순의 목소리가 활자 속에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아파트를 팔라던 그 목소리가, 한미래가 내 말을 옮기던 그 목소리가, 남편이 실직을 숨기며 내 통장으로 생활비를 받아 가던 날짜들이 모두 번호가 매겨진 채 정렬되어 있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펜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는 없었다. 그저 선이 그어질 뿐이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입력했다. 어머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해가 건물 뒤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림자가 복도 바닥을 천천히 덮었다. 그림자가 복도 바닥을 덮은 지 사흘이 지났다. 약속 장소는 내가 골랐다.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 박금순이 즐겨가던 한정식집. 창가 자리를 미리 예약해 두었다.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다. 숨을 곳이 없는 자리였다.
나는 그들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다.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랐다. 잔 안에서 물이 잠시 흔들리다 고요해졌다. 나는 가방 안쪽 지퍼를 한번 짚어 확인하고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박금순이 먼저 들어왔다. 뒤이어 준혁이 따라 들어왔다.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은 박금순이 이 자리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두 사람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는 동안 물잔을 천천히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두었다. 오셨어요. 인사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금순이 입을 열기 전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소리는 작았다. 종이가 나무 표면에 닿는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 첫 번째 봉투, 이혼 소송 접수증. 두 번째 봉투, 준혁의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 자료 사본. 세 번째 봉투, 박금순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출력본. 나는 세 봉투를 손끝으로 가지런히 정렬한 뒤 고개를 들어 박금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먼저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테이블 위를 가로질러 누웠다. 봉투들의 흰 모서리가 빛 속에서 선명하게 빛났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가 봉투와 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입술을 움직였다. 이게 다 어디서? 말은 거기서 끊겼다. 한정식 집 안에 수저 소리 하나가 멀리서 울렸다가 사라졌다. 나는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물잔은 테이블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었다. 물잔은 테이블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고 단추 하나를 채우는 동안 박금수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고발장은 사흘 전에 이미 접수되어 있었다. 준혁의 전 회사 감사팀 앞으로 보낸 봉투 안에는 이체 내역서와 영수증 사본, 그리고 준혁이 전화로 직접 금액을 지시하던 녹취 파일의 출력본이 정갈하게 묶여 있었다. 등기 수령 확인은 그날 오후 문자로 도착했다. 나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폴더맨 위에 고정해 두었다. 박금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3번 울리도록 두었다가 받았다. 그녀는 직접 찾아왔다. 친정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박금수는 베이지색 코트 자락을 접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리석 복도는 차갑고 희었다. 형광등 빛이 그녀의 머리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다. 제발 유나야, 없던 일로 해다오. 나는 그녀의 이마 위 형광등을 잠시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내렸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코트 단추를 마지막 하나까지 채우며 나는 말했다. 당연한 거라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복도 끝에서 기계음이 조용히 울렸다.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동안 박금순의 코트 자락이 대리석 바닥에 납작하게 깔린 채 시야에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회사 건물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내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박혔다. 인사팀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손 안에 들린 봉투는 두껍지도 얇지도 않았다. 2달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 박금순의 목소리와 한미래의 목소리가 번갈아 담긴 녹음 파일의 출력본과 USB 하나. 나는 문을 열었다. 담당자가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미래가 인사팀 복도 끝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워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창백함 뿐이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고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유나 씨, 나는 그냥 어머니 부탁이라서. 나는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 전에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유리를 비스듬히 통과하며 복도 바닥에 긴 사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어머니가 내 아파트 뺏으려 했던 분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표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봉투는 이미 담당자의 서랍 안으로 들어갔고 복도의 햇살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내 구두 소리만이 다시 대리석 위에서 차갑고 균일하게 울렸다.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받아든 날, 서류의 모서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그것을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반듯하게 접어넣었다. 구겨지지 않도록. 그러나 다시 꺼내볼 일도 없도록. 엄마는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문을 열자 조수석에 놓인 국화한 다발이 눈에 들어왔다. 흰 꽃이 아니라 노란 국화였다. 엄마다운 선택이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타일 바닥에 길고 고요한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열쇠를 꺼냈다. 예전에는 이 열쇠를 챈 때마다 어딘가 무거운 것이 함께 딸려오는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열쇠였다. 금속의 차갑고 단순한 무게. 문이 열렸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내 집이야.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나는 그 문장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알았다. 엄마의 팔이 먼저 내 어깨를 감쌌다. 국화향이 현관 안으로 천천히 번졌고 복도의 햇살은 우리 두 사람의 발끝까지 조용히 닿아 있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 하나가 소리도 없이 열린 것 같았다.